답답한 정치 뉴스. 심쿵하게 파헤쳐드립니다. 한시적 정치 예능 불타는 감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진짜 따뜻해져서 저희 집 앞에는 꽃이 폈더라고요. 놀고 응봉산에- 싶어요. 놀고 싶어요. 응봉산에 4월 1일부터 개나리 축제를 합니다. 응봉산이 어디죠? 동네인가요? 아니에요. 응봉산이 여기 강변북로 이렇게 지나가다 아, 보면 오른쪽에 개나리 나오는 많은데. 거기가 응봉산. 네. 4월 됐고요. 1일부터 3일 동안 개나리 축제. 알겠습니다. 됐고요. 깍당의 선거운동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캠프를 공식적으로 차려서 공식적인 이제 선거운동에 나섰어요. 나서서 각 당이 캐치프레이즈도 정하고 공식적인 이제 당 간판 얼굴도 내세우고 이렇게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후보가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많이 돌려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를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지성미 담당 안수찬 편집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제가요? 네.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로 간단하게 각 당의 캐치프레이즈 그렇죠. 소개해 주실까요? 예,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 되게 재밌었어요. 새누리당 뛰어라 국회야. 저는 계속 느끼는 건데 정말 새누리당이 카피는 대단해요. 딱 들어오죠. 딱 들어오죠. 뛰어라 네. 국회야. 이거 내용에 동의하건 반대하건 상관없이 좋은 카피예요. 뛰어라 국회야. 그리고 뒤에 따라붙는 구호가 잠자는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로 이건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뛰고 또 뛰겠습니다. 뛰어라 국회야. 저는 이거 보고 이때까지 잠잤다는 걸 실토하는 그게 자백형 아니라 야당 때문에 못했다 잘 수밖에 이런 거, 없었다. 예, 그런 거 아닌가? 본인들이 과반 의석을 가지고 저는 있는데 마케팅이나 광고는 잘 모르지만 이 광고 카피 핵심은 특정한 특히 경쟁 상품을 한마디로 이제 바꾸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그 유기농이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는 네. 상품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 잠자는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로라는 건 지금까지 국회를 그렇게 치부해 버리게 되는 거고. 식물 예를 국회라는 들면, 말이랑 예.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 이 집권 여당들은 항상 이런 프레임을 주장했던 것 같아요. 열린우리당도 뭐 대통령 일하게 해달라, 안정적인 의석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 것 같고. 실제로는 안정적인 의석이죠 이미 새누리당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보다 더 안정적이 된다는 건 이제 180석. 이걸 넘어서는 뭐 심지어는 뭐 개헌 이야기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런 정도 의석까지 욕심내는 거겠죠. 그렇죠. 더민주는 어, 뭔가요? 일단 선대 이름 자체가 더불어경제 선대위고요. 더불어 경제선대위? 예, 이 더불어를 당 이름에 넣더니 굉장히 잘 써먹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나쁘진 않은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구호가 문제는 경제다, 정답은 투표다. 일단 두 문장이죠. 네. 뭐 뛰어라 국회야보다는 좀 기네요. 전통적인 맥락에서는 우리 같은 중년층들에게는 먹힐 수 있는데 우리? 그렇게 감각적이진 않은 거죠. 방금 말한 것처럼 뛰어라 국회야 그러면 모든 게 설명되는데 네. 다만 이제 더민주 이번에 그 선거 구호 핵심이 문제는 경제다 이렇게 된 거가 우리 지금 계속 이제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만 의미심장한 거긴 해요. 이게 더불어 민주당 그 언어 중에는 때로 나의 언어가 아닌 상대방의 언어였던 게 있거든요. 예컨대 경제라는 단어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른바 민주 혹은 진보개혁 진영에서 잘 안 썼던 단어들인데 복지라는 말을 쓴 적은 있지만 근데 이 전통적으로 이른바 경제 혹은 성장이라는 말들을 새누리당 그전에 한나라당에 쭉 전유했던 자기들이 가지고 갔었던 어떤 언어인데 그걸 이제 대표 언어로 가지고 왔으니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도 좀 두고 볼 필요는 있죠. 네.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는 선거 구호를 내놓은 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달려라 달려 기호 3번 나라라 나라 국민의당 국민이 바꾼다 국민의당 정의당은 지금 국민 평균 월급 300만 원 시대 이런 구호를 냈는데 아까 안치환 편집장이 말씀하셨다시피 보수 진영에서 뭐 국민소득 몇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 이런 구호를 계속 써왔는데 우리나라 지금 거의 3만 달러 찍었다가 또 지금 한 2만 7천 8천 하고 있는데 3만 달러라고 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국민 생산이 한 연간 1억 2, 3천 한화로 그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평균 월급 300만 원이 넘는 건데 안 되고 있다는 거를 이제 방증하는 건데 이제 다른 의미로 부의 재분배 이런 부분들을 쉬운 말로 이렇게 월급 평균 300만 원 시대로 표현한 것 같아서 국민 평균 월급 300만 원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월급이 바로 민생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3만 달러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만큼 빈부격차가 크다는 거죠. 한국 사회가. 우리가 체감할 때 특정 가정에서 우리 집이 그가 가장이건 저 자식이건 간에 우리 집에서 한 해 1억을 넘게 버나를 생각해 보면 그 체감이 안 되는 가정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이야기인즉슨 이른바 평균으로 했을 때 나한테 왔어야 될 돈들을 다른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벌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예를 들면 4만 달러라는 구호가 가지고 있는 허구성 같은 것을 이 평균 월급 300만 원이라는 게 이제 치고 들어가는 측면이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정의당하고 녹색당도 비슷한 기본소득이란 뭐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노동을 하건 안 하건 아니면 재산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배당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구조거든요. 녹색당, 노동당 다 지금 기본소득 기본소득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노동당도 마찬가지고. 기본소득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이제 평균 월급 300만 원에 이 두 개 다 크게 보면 큰 흐름인 것 같아요. 일종의 소득주도 성장론 이런 거죠. 진보 쪽에서 얘기했다. 최경환 부총리도 처음에 취임 일성이 소득주도 성장론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도 가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일반 국민들의 소득을 좀 높여서 우리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보자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소구하는 바가 있고 실제로 한국 사회 저소득층 혹은 우리 개개인을 돌아봐도 보통 이른바 비정규직 한 달 월급이 8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예요. 보통 이런 친구들이 가장 가진 꿈이 한 달에 월급 200만 원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200만 원이 뭐냐면 내가 꼭 필요한 집값 각종 그 공과금 제외하고 한 30만 원 정도 여윳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심리가 200만 원에 대한 꿈이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300만 원이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이건 이제 가정 예전에 배우자까지 같이 해가는 또 자녀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내가 적정한 방식으로 저축을 해가면서 그다음에 여유 생활을 좀 즐길 수 있는 돈 이게 포함되는 게 300만 원이라는 돈인데 이 300만 원이라는 돈의 의미를 실제로 300만 원 이상 벌어가는 사람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10년 이상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월급을 받아온 상당수의 사람들은 지나가면서라도 생각 한번 해볼 거예요. 내가 300만 원씩 벌면 어떤 일이 생길까라고 공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결혼 그다음에 연애 뭐 3포 세대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3포, 4포, 뭐 5포 뭐 점점 늘어나던데 그런 세대들한테 그 포기하지 말고 뭔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임금 수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소득 정도가 되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예컨대 그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잠자는 시간 확보해 주는 거예요. 저녁에 있는 사람은 좀 둘째치고 잠자는 시간을 확보해 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출퇴근 시간에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건 굳이 꾸벅꾸벅 졸지 않고 하다못해 우리 방송도 모바일로 보기도 할 수도 있고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게임을 해도 괜찮아요. 혹은 혼자 상상을 해도 괜찮고 즉 그 기계처럼 돌아가는 일상에 치이지 않고 자기 혼자의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게 되는 순간 이 사람이 다른 생각을 시작하는 거지. 내가 이제 이것만 계속, 이 일만 계속 해야 될까? 내가 이 현재 삶을 더 낫게 만들려면 뭐가 더 필요할까? 그런 상상과 공상과 자기 영역들이 만들어지는 게 시간과 돈의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 임금 300만 원이라는 것, 혹은 뭐 잠자는 시간 최소한 8시간에서 자유시간 10시간을 확보한다는 것,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게 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는 이게 얼마나 이제 많이 확산되고 어필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체감되는 바가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 그 얘기를 하셨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금 세대가 해방 이후로 처음으로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현재 월급이 적고 힘들고 이런 걸 떠나서 이게 희망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나온 지가 지금 한 5년 넘고 한참 된 얘기 같은데 저도 우리 부모님보다는 좀 못 사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 격전지를 좀 살펴보고 여론조사를 볼 때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지 지금까지 나온 것을 제가 대략적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수도권만 볼게요. 수도권이 112곳인데요. 그 중에 지난 총선 때 5%포인트 이내에서 승패가 갈린 곳이 30곳입니다. 이 30곳 중에 28곳이 일여다야예요. 일여다야. 수도권 112곳 중에 한 10곳 정도만 지금 야당이 안정적 우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100석을 잃을 수도 있다. 그렇죠. 100석을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200석이 훌쩍 넘습니다. 새누리당이.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필패. 필패 뭐 해볼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위태위태하고 그 외에는 뭐 지금
거의 더블 스코어로 지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서울, 중구, 성동, 을 같은 경우에 새누리당 그 지상욱 후보 42.1%, 민주당 이지수 후보 19.2%, 정호준 의원 18.4%. 둘을 합쳐도 안 되네요. 모자라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준석 후보에게 거의 같은 수치가 나오는 수준이고요. 근데 거기도 더민주 후보가 한 10% 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의당 후보들이 그 당선권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지금 안철수 의원 정도고 나머지는 다 적게는 3%, 많게는 한 7, 8% 정도를 얻으면서 새누리당의 어부지리를 안겨주고 있는 상황인데 후보자 간 연대는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게 공식 방침인. 그렇죠. 처음엔 그런 방침이었는데 안철수 대표가 관훈 토론에 네. 나왔는데 거기에서 논리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의 공천을 받아놓고 단일화를 하면서 드랍을 하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은 거 아니냐. 소위 말해서 입사도 안 할 거면서 왜 면접 받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당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다. 그 말도 논리적으로 좀 맞는 말이긴 하네요. 논리적으로는 예. 저는 후보 간 단일화가 필요한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판단은 유보하고 그냥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선거판에서 이게 대선도 아니고 총선 지역구마다 특이성이 있는 선거에서 어쨌든 전국 차원의 정책 이슈가 없고 일단 경제를 내세우긴 했지만 그 분화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역구 차원에서도 그 유력한 정치인들이 딱히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야권이 분열되어 있으면 이 선거가 크게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투자할 이유도 별로 안 보이는데 어차피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투표해봐야 떨어질 것 같으면 이 야권 성향의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선거는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정치에 냉소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투표장에 가게 만드는 특별한 견인 요인이 별로 없어요. 그 지적에 저도 약간 동의하는 게 소위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층 혹은 정치 관심층들이 체감하는 거하고 대중들이 체감하는 건 좀 괴리가 있고 정확히 그거예요. 네, 정확히 괴리가 그거예요. 있고 말씀하신 게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 서울대 이진웅 교수라는 분이 이 표현을 썼는데 정치적 담론 공중이 한국 사회에 등장했다. 약 2000년대 이후. 담론 공중. 공중 정치적 담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대중이 이렇게 있고 예. 그 다음에 계속 정치적인 이슈로 갖고 뭔가 찌그락빠그락 예, 이야기하는 예.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우리는 보통 특히 기자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SNS상에서 혹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보면 뭔가 굉장히 엄청나게 다이나믹한 게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선거 결과에서는 아니야. 왜냐하면 이 정책 담론 공중에서 형성되는 어떤 의제든 이슈가 이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이 바깥에서는 일종의 진공 상태에서 정치적 혐오, 정치 혐오 및 정치 무관심이 부유하고 다니는데 실제 투표 행위의 절대적인 다수 차지하는 건 정책 담론 공중 외곽에 있는 이른바 이 대중들이거든요. 근데 이 대중이 접수하고 있는 현재 정치 상황은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킬 만한 눈에 보이는 정치인이라고는 대통령밖에 없는 야당 당수가 문재인인지 김정인인지도 헷갈리고 안철수는 뭐가 다른지도 헷갈리는 그 정도의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선거라는 것이 이 대중들을 끌어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정책 담론 공중으로. 적어도 선거 기간 동안만이라도. 그게 이슈이고 때로는 인물일 텐데 그 인물 변수 내지는 이슈 변수가 야당 측면에서는 국민의당이든 더미래민주당이든 혹은 정의당이든 간에 강력하게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 대부분이 투표를 안 하거나 혹은 투표하더라도 일방적인 방식으로 자기가 인지하고 있는 특정한 정치 정보에 기초해서 대통령 내지는 새누리당이 지지를 하는 표를 던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 정책 담론 공중 안에서는 오히려 패배감이나 회의감이나 실감만감이 확산될 경우에는 이들도 제대로 투표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새누리당이 150 얻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 관건은 이들이 190 심지어는 200석까지 갈 건지 말 건지 150에서 194에서 어디까지 갈 건지가 지금 관건의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200석을 만약에 새누리당이 가져가게 되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그러니까 해주시겠어요? 개헌 얘기하는데 개헌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확히 아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아까 궁금했어요. 200석 가져가면 그냥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라고. 개헌이라 하면 헌법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헌법이 있고 새로운 헌법으로 교체하는 거니까 이 새로운 헌법을 일단 누가 발의해야 되는 거죠. 이 발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고요. 국회에서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됩니다. 200명이죠. 네. 200명이 찬성하면 이게 이제 국민투표에 붙여져요. 국민투표에서는 국민의 과반 투표에 과반 찬성. 즉 전체 국민의 25%만 찬성표를 던지면 그럼 생각보다 그 의원 수만 확보가 된다면 된다고 봐야 되죠. 예, 지금 보통 새누리당 이런 보수를 따라주는 층들이 40에 45는 고정적으로 있다고 보니까. 개헌은 사실은 굉장히 중대한 정치 결심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예컨대 우리가 그냥 뭐 여러 가지 가능하지만 내각제 개헌 뭐 이런 걸 한다고 쳤을 때 근데 어쨌든 국민투표로 가야 되는 거고 국민투표에 가게 되면 아무리 현 정부가 이른바 정편이든 여론과 언론을 동원한다고 쳐도 국민적 에너지가 완전히 찬과 반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황이고
사실상 무기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전쟁이죠. 내전 네.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결심할까 저는 좀 궁금하긴 한데 근데 어찌됐건 그런 칼을 쥐게 되는 상황은 오는 거죠. 그리고 개헌을 빌미 삼아서 혹은 개헌을 협박 삼아서 다른 것들을 관철시킨다랄지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 것까지는 충분히 우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판세가 맞긴 맞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여론조사 결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판세가 요즘은 저는 좀 지금 언론사들이 풀을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기관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추세적으로 쭉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이렇게 하면 이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다 자기 지금 목숨줄이 달려 있는데 제각기 다른 기준으로 여기선 앞섰다 여기선 졌다 막 이렇게 나오면 그 완전 사람 죽이는 거지. 그게 무슨 학대 아닌가 학대?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언론들이 이제 물론 한겨레도 포함해서 한겨레 21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다른 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론조사가 아닌 다른. 근데 여튼 한겨레 포함해서 여러 언론들이 여론조사를 막 발표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여론조사 자체의 문제가 있고 여론조사 보도의 문제가 있어요. 여론조사 자체의 문제는 방금 김원철 기자 말한 것처럼 각 언론 여론조사 기관마다 기준들이 달라요. 그래서 뭐 응답률이 어떻고 핸드폰 가지고 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느냐, 그다음에 뭐 등등의 문제들이 다 달라서. 일단 여론조사 자체를 보면 여론조사 기관들이 일정한 특히 선거 기간만이라도 혹은 선거 관련된 것만이라도 일정한 표준을 만들어야 돼요. 서로 그 샘플링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 여론조사 보도를 하게 되면 특히 선거 기간 동안에는 그 유명한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는 게 효과가 발생을 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소수자이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이 마이너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침묵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결과를 공표하는 순간부터 그 열세에 있는 야당 지지자나 진보 정당 지지자들은 계속해서 투표 행위나 의견 공표 행위를 자꾸 주저주저 하게 된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계속 그 결과도 더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생기고 결과적으로는 투표 행위를 막아버리는 일이 생겨요. 프랑스에서는 어떤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각종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져요. 예를 들면 뭐 개헌이다. 뭐 테러 방지법이다 이런 것들을 각 여론조사 기관 및 언론사들이 수시로 계속 하는 거지. 이건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그런 식으로 이슈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면 이 여론조사가 그 의견을 행사하는 정책 행위가 되어요. 평상시에는 정당으로도 뭐 투표 행위로도 잘 반영되지 않는 대중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슈화 되어서 등장하는 거지. 근데 지지도 조사를 하면 결과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수가 누구고 대세가 누구인지만 보여주고 왜 대세인지 다수인지 분석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고 이 대세와 다수가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검증도 하지 않잖아요. 그다음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반박이나 반론 혹은 소수나 마이너 관련된 의견도 반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지도 조사 중심의 여론조사 그다음 이것에 대한 단순한 중계식 보도가 반복되어지면 선거 민심 자체가 계속해서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당이 그 당내 경선할 때 여론조사를 쓰지 않고 수기 배심원제라는 걸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지역에서 랜덤으로 뭐 전문가 패널로 50%, 일반 지원자들 중에 패널로 50%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하루 종일 후보들을 공개 면접을 보고 토론을 붙이고 해서 투표를 해서 경선을 했죠. 그런 방식을 몇 군데 했는데 꽤 저는 의미 있는 실험이었다고 보고 저희가 여론조사의 어떤 기술적인 한계 같은 것들도 조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응답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응답률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응답률 제가 전화가 걸려왔을 때 제가 참여하느냐 마느냐 그거 아닌가요? 응답률이 10%라는 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전화를 받아서 응답을 한 사람이 10%.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응답률이 왜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젊은 계층이나 바쁜 직장인들 이런 사람들은 많이 끊을 것 같고 집에 계신다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업무가 없으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전화를 잘 받고 뭐 이런 표본은 예를 들어 1000명을 조사한다고 그러면 제가 그 얘기 해드릴게요. 전국에서 우리나라에서 1000명을 뽑으면 전국 1000샘플이라는 얘기는 그냥 1000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별, 지역별, 인구 구성에 맞춰서 딱 그 빈칸이 있어요. 서울에서 예를 들어 20대면은 남자 24명, 여자 25명이에요. 1000명 안에 들어가는 서울 20대는. 그리고 인천 남성 20대는 6명. 부산 20대는 남자 8, 여자 6. 이런 식으로 딱 샘플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대 부산 사는 남자가 전화를 계속 끊어도 언젠가는 20대 부산 사는 남자 8명을 채워야 그 조사가 끝나는 거예요. 아,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그럼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응답률이 왜 중요한 문제냐. 1000명 샘플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응답률이 5%라고 발표하는 거는 2만 명한테 전화를 그러니까요.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꿔 얘기하면 19,000명이 이 조사를 거절했다는 건데 거절한 숫자가 많아질수록 이 거절 안에 우리가 통제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는 거죠. 이 거절이 랜덤하게 이루어졌다면 응답률이 1%든 30%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거절이 예를 들어서 이 전화 자체가 한겨레에서 하는 조사라서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이 무응답층으로 숨어버렸다. 그렇게 되면은 이 낮은 응답률은 이 여론조사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런 여론조사를 믿을 수는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응답률이 그러니까 낮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근데 같아요. 지금 통상 그 여론조사를 하면 응답률이 몇 % 정도? 보통 한 5에서 한 15% 정도죠. 그리고 시중에 도는 얘기로는 미국에서는 뭐 응답률이 30% 미만이면 아예 발표를 안 하고 폐기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요. 선거법이라는 게 같이 게임의 룰 합의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 앞으로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선거 때마다 언론이건 여론조사건 기관이건 뭐 정치인이건 간에 지지도 관련된 조사는 공표는 한 달 전부터 금지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그게 문제가 될까요? 그게 문제 안 돼요. 오히려 그 한 달 동안에 지지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논쟁과 토론을 벌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까지 가서 이 결과를 확인하고 싶어들 할 거예요. 그게 더 민주주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지금 몇 %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굳이 저는 알 필요가 없네요. 네, 앞으로도 저희 프로그램이나 정치 뉴스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페이스북 계정이나 아래 나가는 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뜨거운 정치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